발표를 조장에게 몰빵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런데 내가 조장이다. 그러면 그런 주장 안 하겠죠. 며느리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며느리다. 그러면 그런 주장 안 할 겁니다. 빅튜브입니다. 공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리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그림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기차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레버를 당기면 원래 죽기로 되어 있던 5명은 살고 대신 원래는 안 죽었을 다른 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5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나으니까 레버를 당기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머릿수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쪽에 누워있던 한 명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었는데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죽인 셈이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인생이 없어져 버렸으니 억울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5명을 구했으면 나중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1명 정도는 죽여도 됐느냐? 5명 살렸으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이득이기 때문에 1명이 희생하는 게 맞다. 이게 공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보통 국가를 운영할 때나 여러가지 결정을 할 때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공리주의라는 말을 모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점 자체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가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건 고민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합리화를 시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라면 아주 괜찮은 도구죠. 만약 내 논리가 충분히 합리적이라서 다른 논리로 충분히 해석과 증명과 설득이 가능하다. 그럼 다른 논리를 사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공리주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 사실은 내 주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만큼 편리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트롤리 딜레마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1명의 생명보다는 5명의 생명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버를 내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쪽에 묶여있는 1명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5명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냥 아무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따라 레버를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공리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가도 공리주의적인 해석이 나한테 불리하면 그 해석을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내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따른다. 그러면 그건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옳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때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유리하니까 갖다 쓰는 겁니다. 부자 1명의 재산을 빼앗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그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주장은 그냥 내 재산 빼앗는 게 아니니까 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 옳은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장님은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놀고 조장님 혼자 발표를 다 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옳다. 그렇다고 해서 조장님한테 발표를 떠넘기는 게 정당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온수기 물통을 교체하는 일은 힘센 남자 직원이 하는 편이 힘이 약한 여자 직원이 하는 것보다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여직원도 냉온수기 물통을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휴가를 받아봤자 방구석에서 안 나올 모태솔로인 사람보다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한테 연차를 더 많이 주는 편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옳을 수 있지만 모태솔로의 연차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무조건 나쁘고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리주의적인 관점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다란 집단을 움직인다거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와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적인 관점 없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해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중 어디를 중요시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데 나도 모르게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건 대부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차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 며느리 한 사람만 고생하면 집안 전체가 편하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해석은 내가 차가
차가 없거나 내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편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며느리가 참으면 된다는 생각은 나는 며느리가 아니면서 내가 일을 더 하기는 싫으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냥 내 일을 떠넘기고 싶은 것 뿐이죠. 발표를 조장에게 몰빵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런데 내가 조장이다. 그러면 그런 주장 안 하겠죠. 며느리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며느리다. 그러면 그런 주장 안 할 겁니다. 내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냥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예전에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고 이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너가 해고되면 너 빼고 다 살 수 있으니까 너는 해고되는 게 맞다. 이건 그냥 내가 해고당하는 입장이 아닌 사람이 합리화를 하고 있는 말일 뿐이지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도리가 있게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도리 있게 넘어갔을 때 나한테 손해가 되면 유도리 있게 넘어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리주의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주장은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공리주의적인 해석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논리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논리를 나한테 유리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을 잠깐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